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본래 국정감사란 이론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가 현재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데요. 견제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은 흔히 국정감사를 기회로 전국 주도권의 부실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감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야당으로서는 그다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힘든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자각했는지는 몰라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감 복귀를 선언하고 다시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명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인데요. 정당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인 만큼 제도에 충실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명분에 맞는다는 것이고요. 국감은 야당에게 절대 불리한 기회가 아닌 만큼 실리적으로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국회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빙무드를 맞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강경호 외교부 장관도 조만간 한중 양국과 이 관계 개선에 대한 소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정말 그랬으면 하죠. 한중 양국이 그 양국 관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정상화 궤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그 외교통일위원회 그 국감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먼저 그 박병석 의원이 이제 물은 데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그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협력이 그 3국 간의 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에 그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 우리 정부는 그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좀 낳고 있기도 하죠. 중국도 화답했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 화충인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의 그 이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 중국은 미국이 그 한국의 그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그 일관되게 반대하며 우리는 한국이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서 관련 문제를 그 적절히 해결해 한중 관계가 빠른 시일 안에 그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돌아오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강경화 장관은 어제 또 오는 그 10일과 그 11일 그 베트남에서 열리는 그 에이펙에서 한중 양자회담을 준비 중이다. 또 금년 중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중도 이제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이제 그 베이징에서 첫 회동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미국이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하며 우리는 한국이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해서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한. 이게 상당히 좀 중의적이죠. 그래서 예. 사드 배치를 저희가 철회한다거나 이런 약속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강경화 장관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3국 간 군사 동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13년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받았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양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어제도 이제 이 시간에 이 같은 혐의로 그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더니 국정원의 문모 전 그 국익정보국장이 그 유서를 작성을 네, 그래서 긴급 체포했다고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 소속 변호사인 그 A모 씨 어제 저녁 7시 그 춘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그 차량에는 이제 번개탄을 피우는 흔적이 남아 있고요.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정원 소속 변호사 역시 뭐 국정원의 그 검찰 수사 그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3일 이제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보안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검찰에 출동하기로 했는데 검찰에 출석하지도 않고 국정원에도 그 출근을 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유서를 작성했던 그 국정원의 문모 국익 그 정보국장 어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좀 발부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또 오후에 알려진 사실인데 이 보는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 영화배우 김주혁 씨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러게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직 그 사고 경위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죠? 네, 김주혁 씨가 몰던 차량이 그 앞차를 추돌한 뒤에 2차 추돌까지 하고도 이 속도를 이제 줄이지 않고 그 인도와 그 아파트 벽면으로 돌진을 해서 차량이 그 전복되기까지 한 그 원인, 이 과정의 이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추돌됐던 차량의 운전자는 추돌 후에 그 김주혁 씨가 그 가슴을 좀 움켜쥐는 것을 좀 보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고의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추돌 후 이제 충격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인지 등등이 좀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김주혁 씨 좀 많은 이들의 그 사랑을 받았던 정말 꽤 좋았던 배우 아니겠습니까? 김주혁 씨의 아버님이 꼭 김무생 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국민 배우라는 걸 칭호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떻든 뭐 영화계에도 그렇고 이 예정됐던 뭐 시사회 등 그 행사를 좀 취소하거나 좀 조용히 치르는 등 이 애도에 좀 나섰다는 소식이긴 한데요. 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 뭐 계속 매일 뭐가 알려지는데 이게 사실 국제중학교 재학 중이다 딸이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본인이 또 이 뭐 외고 없애야 되고 특목고 없애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던 모양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중학교에 사실은 그 입학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애들이 국제중을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예, 자격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홍종학 후보자의 그 딸이 그 청심국제중학교 1학년에 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외할머니로부터 그 8억여 원의 그 상가 지분을 이제 증여받고 그 증여세 그 2억 2천만 원을 어머니한테서 빌린 것으로 이제 낸 것으로 알아서 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또 학교까지 문제가 됐는데 자유한국당의 그 윤한홍 의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청심국제중학교는 연간 학비만 1,500만 원에 이른다. 이 특목고 폐지 등 현 정부 정책의 그 밑그림을 그린 그 후보자가 딸을 귀족학교에 그 입학시킨 것은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뭐 홍종학 후보자가 그 청문회에서 그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이 분위기라고 하죠. 예. 이게 참 글쎄요. 이제 본인이 이제 평소에 저도 뭐 어떻게 경실련에서도 이제 그 소장까지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밝혀왔던 것과 본인의 생활이 이렇게 다르니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국감 오늘로 사실상 끝나죠. 예. 네. 간단하게 끝으로 짚어보죠.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이제 국감 전면 보이콧을 처리하고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뭐 법사 정무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감사를 갖고 이제 끝내게 되는데,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죠. 예. 우선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 다음에는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그 통합론의 발목이 잡히는가 하면 또 이제 자유한국당의 뭐 국감 전면 보이콧. 그런데 어떻든
이 별로 이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이 허무 국감이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국감 전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고 국감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귀한 건 아니고요. 정부가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는 항의 표시로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섰는데요. 직접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이콧을 이제 철회하셨는데요. 그죠?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한 결정이다. 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 네. 근데 보이콧으로 이번에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번에 이것은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박문진 이사 2명을 엄청난 협박에 의해서 그만두게 하고 여당 인사를 대신 꽂은 이 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힘없는 야당이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다는 점, 또한 과거처럼 뭔가 얻기 위한 구걸의 행태에서 이것을 소위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저희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MBC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이사진 임명은 정치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방송 정치 개입하는 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지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독립성의 생명인 방통위가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잘 있는 이사를 협박과 공포 교회까지 찾아오고 가족을 위협하는 이런 협박과 공포로 찍어내는 그리고 여당 인사를 거기다 임명하는 이런 가공할 사태가 벌어진 데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권이 바뀐지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선임된 이사는 그만둔 이사의 자녀 임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정권이 바뀐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방통위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방통위원장의 그날 지난 목요일 날 저희들이 항의 방문했을 때 방통위원장이 저희들한테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또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보니까 실언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말할 때 분위기는 저희들은 그것이 진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방통위원장의 말씀은 사실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강행하려고 본인도 하지 않았는데 외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있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목요일날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외부로부터의 엄청난 압력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물으니까 그제서 그것은 여론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엄청난 외부의 압력이라는 것은 청와대 아니면 여당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녀 임기 임명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때도 이미 이사의 보궐 선임이요.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잘 있는 이사를
그 학회 그 교수분들인데 한 분은 학회에 가서 망신을 주는 거라든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 교인들 앞에 그것도 교회 앞에서 어떤 항의 시위를 한다든지 또는 또 어떤 분은 또 가족이 어디 기관에 있는데 그걸부터 협박을 받는다든지 부인이 도저히 우울증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거 그만둬야 된다 이런 협박과 공포에 의해서 찍어냈다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다음에는 그 여당 인사를 갖다가 꽂아 넣는 이러한 행태가 이 방송 장악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지 그다음에 뭐 여당 인사가 뭐 임명을 하냐 그다음에 야당 인사 임명하냐는 그다음에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님께서는 산자위에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청문회가 열리고 여기 이제 참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0일 날 열리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이 문제는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야당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임명하는지 우선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홍종학 내정자에 대해서는 우리 여의도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말은 내로남불의 결정체다. 또 심지어 위선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와대 인사 책임자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그 내로남불에서 그 부의 세습과 대물림을 평소에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본인의 그 중학생 딸한테는 8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더군다나 그 엄마와 중학생인 딸이 뭐 2억 2천인가요? 2억 2천만 원의 금전 대여 계약을 맺어서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일부에서는 단순히 절세라든지 이런 행태가 아니라 탈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문제 제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질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평소에 이 대기업을 암세포에 비유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꾀해 나가야 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질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학벌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야 되고 거기 안 나온 사람은 근본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탈세 절세 말씀하셨는데요. 이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가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탈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에서 이 범죄 행위에 대로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 쪽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잦은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임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관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첫째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잦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현명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인사 검증 과정이거든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희 아까 방통위원장 말씀도 나왔지만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저희들이 그 규정한 또 대통령께서 그 공약으로 내건 소위 5대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5대 비리에 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5대 비리 정관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호성 방통위원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5대 비리 정관왕, 5대 비리 끝판왕 뭐 이런 닉네임을 붙여드렸는데 이게 갈수록 가관이라는 거죠. 지금 요번에 이제는 이제 인사 체계도 갖추고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초대 내각의 마지막 그 장관을 임명하는데 여기에 지금 여의도에서 내로남불의 결정체라든지 위선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 인사팀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인사팀의 책임과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점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죄송한데 사실은 정우택 대표님 그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도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한마디로 제가 장명을 했지만 보나코 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나코는 보은 인사, 나는 나홀로 인사, 코는 코드 인사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이런 보나코 인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 왔던 것이다. 근데 특히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좀 도가 더 지나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나홀로 인사에서 나라는 게 누구죠? 결국은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예전 정권도 다 비슷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 거 그랬다 그랬고 이 신정부는 뭔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랬으니까 신정부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그 개헌과 사실은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들 개헌 얘기는 본질이 어디서 나냐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지적하시는 인사 행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난 저희들이 3당이 그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던 분권제적인 이런 개헌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때 해결하려고 홍준표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고의 의결 필요가 없다는 입장 맞습니까? 이것은 그 당규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이 지나서 무슨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탈당 제명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명을 한다가 아니라 제명 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명 처분의 권한은 그 앞에 규정에 따라서 그 제명은 최고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건 전 당원 당규의 해석이고 이것이 정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홍준표 대표가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홍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최고회의에서 어떤 표결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전에 정치력과 지도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청원 전 대표, 홍준표 대표 간에 있어서의 좀 이 갈등이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다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특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재선 의원들도 아마 곧 모임을 가질 모양인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의 분위기는 그 두 양측의 서로 심한 이런 갈등이 결국 우리 당을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로 하여금 기꺼이 지지하게 만드는 지지율 향상으로 이끄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다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문제는 결국은 이 당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우선 당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하고 소선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책임 문제라든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본인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런 당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잘 이끄는 것이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당연한 언론적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를 홍 대표의 지도력을 한번 또 정치력을 믿어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원론적인 얘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전공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별 말씀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둘러싼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이 쪼개기 증여 같은 자산 증여 문제, 그리고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소양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학벌이나 이런 관련 발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제는 그 딸의 지금 국제 중학교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10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과연 의원 불패라는 관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국민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죠.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금주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홍종학 후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원래 추석쯤에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다 주장하는 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인사 5대 원칙과 또 현장 경험만 있으면 저희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장관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냈었는데, 이제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점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걸리는 부분 뭐요? 예를 들면?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학생 딸의 재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건물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은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건물을 주고 엄마가 빌려준 돈으로 증여세를 내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것이 불법이든 편법이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도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네네.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근데 정부 여당 측에서 이거를 불법이 아니다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할 때 이 위법한지 여부도 물론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이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장관으로서 도덕성 문제라든가 얼마만큼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줘도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면 인사검증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자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네. 지금 또 한 가지는 학벌 문제 발언, 책을 썼죠, 이게. 발언이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 행복은 성적순이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등의 학벌지상주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를 삼을 여지가 많고, 특히 본인의 또 딸은 이제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또 외부적으로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특목고, 국제중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셔서 어떤 것이 본인의 진정한 입장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인사청문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해서 본인의 행동하고 본인의 말이 달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없다? 이거죠? 일단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예. 다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두 번째 지명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무조건 낙마시키자 이런 입장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밝힐 건 밝히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예. 명확하게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더 강력한 뭐가 나올 경우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나온 것들도 상당히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편법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눈감았는데, 실제로 2014년 11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공동 발의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를 걸쳐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로 악용된다는 부분을 강조된 그런 법안 발의를 같이 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정학 후보자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본인의 명확한 입장인지,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에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자 이러면서 홍종학 후보자는 불공정한 가불관계나 혁신 성장을 이끌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종학 후보자가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가불관계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적임자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굳이 문재인 캠프 내에 그런 코드 인사를 해가면서 그런 적임자를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사람하고 접촉했다는 거는 우리 손금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20몇 번째다. 예, 다 이게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20몇 번째 접촉을 해서 결국 홍종학 후보자로 그러니까 돌아서 문재인 캠프의 코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좀 더 시각을 넓혀서 그러니까 문 캠프 내에서 찾지 말고 중립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손금주 대변인님께서는 율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단 이용주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관련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네. 대표가 항소심에 가서 윤모 씨의 진술을 변복하게 해달라고 하고 라는 서청원 의원에게 통화를 한 자료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거 진짜 당에서 갖고 있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네. 그런 문건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주 의원이나 또 우리 당의 법사위 의원님들께서 확인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아직 저도 확인은 못 해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걸 당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녹취를 당에서 가지고 있을까? 근데 확인은 못 해보셨군요, 아직.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 나흘 만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검은 상복 입고 국감장에 나온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검은 상복을 입으셨는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국감에 집중하느라고. 그건 지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집중력이 높으시네. 예. 네. 이제 오늘이 사실 사자위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 네, 제가 국정감사 하는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고, 예. 또 사실상 이제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공방을 하느라고 국정감사 자체에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정책 국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국감을 더 효율적이고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어제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훨씬 높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국감, 평가를 하시자면,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예. 또, 과거 정부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충실한 국감이 되기에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양당 사이의 그런 정쟁과 같은 공방, 적폐, 신적폐 논쟁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평가를 하라니까. 예. 네, 한 7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후하게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